네. 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수에서 강연을 맡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제가 강연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한테 되게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정말 맞냐고. 제가 설민석 선생님이랑 동갑 맞냐고. 동갑 맞아요. 네. 이 반응이 되게 싫고요. 네. 설민석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늙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중년의 몸매는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강연 주제는 세대 소통입니다. 세대 소통. 야,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인 세대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정말 지금도 정말 베스트셀러에 반열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었고 지금도 되고 있지요. 그만큼 세대 소통과 세대 갈등, 세대 간의 어떤 차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많이 느끼시죠?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재밌는 건요, 세대 차이는 문화 간의 차이보다도 더 큽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다르다는 건 문화 간의 차이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화 간 차이보다 문화 내에서의 차이가 더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보다 한국 사람에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차이가 더 클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절절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얼마 전부터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가운데에 있는 걸 덱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운데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왼쪽을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비슷해 보이세요?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지난 시간에 의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네. 심리학에 사람 마음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한번 그냥 이건 가볍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손 들어 주시면 되죠. 나는 왼쪽에 있는 A가 더 비슷해 보여. 한번 손 들어 주시죠.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나는 B가 더 비슷해 보이는데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벌써 차이를 못 느끼시겠어요? A를 고르신 분들이 조금 더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손 드셨어요. 네. B 손 드셨죠? 네. B 손 드셨죠? B 손 드셨죠? 네. 선생님들은 다 B 드세요. 특히. 자, B를 고르는 마음은 뭘까요? B를. 이게 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모양이 다른데도 근본이 같잖아요. 같은 집안 출신이에요. 같은 집안 출신. 그러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그런데 A를 고르신 분들, 그렇죠? 집중적으로 여기 이제 좀 젊은 연령대 분들이 많이 드셨는데 A를 고르신 분들은 잠깐만, 덱스랑 A는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잖아. 역할이 같은 거죠.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은 거예요. 재밌는 건요,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부분 B를 고르셨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A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 출신이 아니더라도, 같은 곳에서 오지 않았어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거야. 같은 구멍에 넣을 수 있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거야. 벌써 우리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네. 어떨 때는 그래서 보면요, 그냥 아예 다른 나라 사람 같기도 느껴지기도 해요. 이제는 점점 저는 힘들어져요. 네. 대학생들한테 이제 쓸 수 없는 얘기들도 너무 많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2002년 월드컵 얘기 이런 거 절대 못 해요.
네. 지금 대학생들한테 2002년 월드컵은 살수대첩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점점 이 친구들이랑 차이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당황해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큰 이슈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예전에는 훨씬 일찍 사망했잖아요, 인간이. 1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40대 전후로 다 사망하셨어요. 대부분. 다시 또 100년 전으로 가면 30대 중반이었고요. 10,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30만 년으로 잡을 때 10,000년 전이라고 해도 무려 29만 년이 지난 후죠. 대부분의 시신들은 18세에서 20세입니다. 발견되는. 그러니까 18세, 20세 사이에 대부분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0살이 넘게 사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훨씬 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환경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었죠. 다양함과 반대말이 동질하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동질적인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환경도 그래요. 미국, 중국 혹은 러시아 같이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한국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돼서 TV에서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기예보를 보다가 깜짝 놀래요. 왜? 말도 안 되는 일기예보가 나오거든요. 우리한테는 당연한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캐스터가.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국에선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전국이 추우면 기상 대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빙하기가 온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같아본 적이 없는 그들과 늘 같은 우리. 게다가 우리나 한국은요,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비슷한 시기에 사회에 나가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비슷한 시기에 또 여가 활동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정년기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정년기. 이 말을 외국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끝내 설명을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결혼 정년기라는 게 결혼할 때 최고로 좋은 연령대라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잠깐만, 그럼 결혼하면 나쁜 연령대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건 때가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때 해야 돼? 왜 그 좁은 범위 내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동질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동질적이다라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장점은 그래서 갑자기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된 행동을 하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외국 언론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전 국민이 같은 색 옷을 다 입고 나오는지. 그렇죠? 어떻게 전 국민이 모든 동네 다 거리로 튀어나오는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린 심지어 IMF 때 전 국민이 금을 모았고요. 네. 그렇죠? 국가적인 환난이나 재난이 있을 때 전 국민이 나와서 외적과 싸웁니다. 네. 그래서 외국어로 번역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의병 막 이런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통일된 힘이 나올 수 있는 강한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정도 있겠죠. 바로 저 사람도 나랑 같을 거야,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을 은연중에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다양한 세대가 공존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예전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각기 가장 나이 든 세대와 가장 젊은 세대는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벌써 1940년대 산업화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시죠? 부모님 세대, 우리나라를 정말 여기까지 끌어올리신, 주춧돌을 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이비 부모 세대, 그렇죠?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숫자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명한 386 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X세대. 네. 그러니까 제가 X세대와 386 세대 꼭 가운데 있는 세대예요. 네. 그리고 뭐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이제 뭐 Z세대, 별의별 세대, 이제 뭐 별의별 세대 더 나오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세대가 동질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걸 저 친구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저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 좀 이상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욕구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생각이 욕구로부터 나오거든요. 욕구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건 AI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2016년에 구글 알파고에게 바둑을 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아예 현재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 구단이 또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펼칩니다. 커제 구단은 알파고를 이기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죠. 근데 결국은 끝내 못 이겼어요. 사실 훨씬 더 원사이드하게 졌죠. 그래서 커제 구단은 욕구가 좌절됩니다. 그래서 기사 보도를 보면, 그래서 마지막 대국을 지고 난 다음에 커제 구단은 그 욕구가 좌절돼서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왔느냐? 술 마시면서 울었다고 나왔어요. 예. 그런데 구글 알파고는 커제 구단을 이기고 싶다는 욕구가 없었죠. 예. 그래서 구글 알파고는 이기고 난 다음에 구글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지 않았어요. 구글의 알파고는 커제 구단이 술 마시는 그 시각에 전원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행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는 행동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를 이해해야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세대 간의 문화가 다르다, 좋아하는 게 다르다, 트렌드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욕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참 재밌죠. 동물도 욕구가 있겠죠. 사람도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물의 욕구가 더 정확합니다. 정확한 거는 부정확한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자면 동물이 더 정확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현상이에요. 강아지 키워본 분들은요, 사료를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계세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요, 처음에 A 회사의 사료를 쓰다가 A 회사에서 이 사료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B 회사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절대 안 먹는다는 걸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료를요, 첫날에는 새 사료인 브랜드 B의 사료를 25%만 섞어야 돼요. 그리고 50, 75, 100 이런 식으로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꼬셔야만 그 강아지는, 우리 집 강아지는 새로운 브랜드의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렇지 않죠. 배고파 이러다가 야, 짜장면 먹을까? 이러다가 옆에서 삼선 짬뽕을 먹고 있는 거 보면, 야, 짜장면 먹으러 들어갔지만 얼마든지 삼선 짬뽕 먹을 수 있어요. 되게 쉽게 대체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10점 만점에 9.5의 굉장히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걸 지금 상태에서 지니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즉 나는 지금 욕구가 굉장히 센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예. 그런데 동물들은 그게 뭔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브랜드의 사료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 브랜드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게 대체가 쉽게 돼요. 왜? 부정확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현상인지 일상적인 생활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희라는 여자친구를 되게 사랑했습니다. 가명입니다. 네, 가명입니다. 네, 실명 아닙니다. 네, 네. 이게 실명이면 좀 큰일 나죠. 네. 제가 영희라는 여자친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영희가 저를 버리고 저보다 훨씬 잘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제가 날이면 날마다 너무너무 슬퍼서 괴로워합니다. 영희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영범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얘는 실명입니다. 네. 영범이라는 친구가, 야, 잊어! 세상에 여자가 영희 하나뿐이야?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여자는 많아도 영희는 한 명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술을 마시면서 막 고통을 달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강아지 같다면, 동물 같다면, 저는 영희가 다시 제 앞에 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저의 욕구는 다시 충족이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영범이라는 친구가, 경이라, 소개팅 한번 할래? 그 제가 자존심이 있죠. 한 번에 한다 그럽니까? 싫어. 난 영희를 잊을 수 없어.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또 하라 그럽니다. 슬슬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쓱 물어봅니다. 예쁘냐? 우리 저희 대학 시절이 거의 지금 뭐 완전히 무삭제판으로 말씀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수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여학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했던 영희는 굉장히 요즘 말로 좀 보이시하고 단발머리에 굉장히 좀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매력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키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가수가 여자 가수가 강수지 씨였는데 딱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전혀 다른 스타일이죠. 하지만 예뻐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더 이상 영희가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저를 그렇게 쓰레기처럼 보십니까? 저처럼 사셨기 때문에 다 결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첫사랑을 못 잊으면 아무도 결혼 못하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저는 분명히 그 사랑에 대한 욕구는 영희로부터 만들었는데 수키로 그 욕구가 충족이 되고 있죠. 인간의 욕구는 강도는 인식되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이유가 뭔지는 의외로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인간 장수의 원인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만족을 자주 해야 그 개체는 오래 살아요. 만족감이 떨어지면 그 개체는 오래 못 삽니다. 그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영원히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동물들은 그래서 불만족의 상태가 계속되며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하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 부정확하거든요.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떠나간 연인의 자리를 밥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떠나간 친구의 빈자리를 일로 채우기도 하죠.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욕구의 전염이죠.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핑커와 같은 당대 최고의 인간 연구자들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동물들보다 본능이 적어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아서다. 근데 그게 본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욕구의 종류가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종류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C와 D의 영역에서 그걸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를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처럼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 소속, 자아 실현 뭐 이렇게 인식 가능한 걸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거 말고도 재밌는 측면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에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와이파이 같은 욕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우리가 상상 가능한 그런 인식 가능한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욕구를 과목별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인생에서 제일 추구하고 싶은 것은 뭐 돈, 명예, 권력, 인기 뭐 이렇게 우리는 과목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하나를 들어볼게요. 배가 고픕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요, 당연히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는 건 저 파란색 그래프만큼 올라갑니다. 평상시보다. 더 재밌는 건 내가 배가 고플 때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건 음식이잖아요. 만년필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죠. 그리고 노트도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죠. 이렇게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무관한 아이템들에 대한 욕구는 평상시보다 2배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요만큼 상승한다면 그것과 무관한 건 2배로 떨어져서 이 낙폭만큼을 다 합쳐서 우리는 그게 좋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네가 무관한 사람이라면 그 일 근처에 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서 A라는 프로젝트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그 A라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데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그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평가절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은 검색창 옆에 있는 광고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검색창 옆에가 가장 좋은 광고 위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뭔가 되게 찾고 싶은 게 있어요. 찾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과 무관한 광고가 옆에 있으면 더 누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의외의 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참으로 재미있고 미묘한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눠보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세대는 첫 번째 욕구를 자극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세대는 전혀 다른 욕구를 자극받고 싶어 할 때, 그러면은 엉뚱한 소리를 서로 하고 있는 셈이 되겠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희의 아빠와 철수 아빠가 있는데, 영희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희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넘기면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아빠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철수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철수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못 넘기면 해병대 캠프를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영희 아빠와 철수 아빠 모두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같은 얘기죠.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넘겨라 라고 얘기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다르죠. 영희 아빠는 영희의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대화하시는 겁니다. 접근 동기는 뭐냐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욕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은 욕구예요. 자,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죠. 좋아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철수 아빠는요, 철수의 회피 동기, 즉 회피하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서 대화하고 계신 겁니다. 나쁜 걸 막아내고 싶은 거죠. 두려워하는 걸 피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려워하는 걸 제대로 피하면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죠. 휴, 살았다 하면 안도하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걸 여전히 피하지 못하고 계속 앞에 두고 있으면 불안하고 심지어 공포를 느끼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접근의 욕구, 즉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한 거고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슬픈 거예요. 그리고 회피의 욕구, 즉 회피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이 잘 풀리면 안심하고 안도하는 거고, 심지어 평화로워지는 거며, 일이 잘 안 풀리면 불안하고 무서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대화하는 영희 아빠와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대화하는 철수 아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희 아빠처럼 얘기하셔야 될 때 철수 아빠처럼 얘기를 합니다. 철수 아빠처럼 얘기하셔야 될 때 영희 아빠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참 재밌다는 거죠. 이렇게 엉뚱한 아빠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시면 말하는 내가 진심으로 얘기할수록 상대방이 나를 더 의심합니다. 말하는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할수록 상대방은 내 얘기를 더 듣기 싫어해요. 자, 이게 말하는 쪽에서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쪽에서는 중요해, 그리고 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럴수록 상대방이 더 의심하고 더 하찮게 들으니 얼마나 힘든 대화가 되겠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갈등과 불통이요, 대부분 이것 때문이에요. 영희 아빠의 말을 하셔야 될 때 철수 아빠의 말을, 철수 아빠의 말을 하셔야 될 때 영희 아빠의 말을 하시는 거죠. 영희 아빠의 말은 뭔가요? 당신이 소망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그걸 합시다라는 말이죠. 철수 아빠의 말은 뭔가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걸, 걱정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걸 합시다죠. 자, 이제 그럼 남은 질문은 뭔가요? 언제 영희 아빠처럼 얘기하려는 거야? 언제 철수 아빠처럼 얘기하려는 거야? 이게 남잖아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오는 게 세대 갈등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하지만 부모 자식의 대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회의, 혹은 광고의 카피, 기업의 캐치프레이즈, 정부의 아젠다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 의사소통을 분석해보면
그래프가 저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접근 동기, 즉 영희 아빠처럼 얘기를 하셔야 설득의 힘이 강해지고 소통이 잘 될 때가 따로 있어요. 반대로 왼쪽, 철수 아빠처럼 얘기하셔야 소통이 잘 되고 마음의 문을 더 서로 잘 열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주는 X축이죠. 그 기준이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저 왼쪽은 뭡니까? 현재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일들은 지금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의 결과도 혹은 결실도 먼 미래에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해야 되는 일일수록, 오래 해야 되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 즉 영희 아빠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걸 합시다. 이 말에 사람들은 그래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일수록,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일수록 철수 아빠처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막을 수가 있는가를 얘기를 하셔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정말 많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는 이 그래프 한 장을 최근에 얻었습니다. 사람은요, 긴 시간의 일을 해야 될 때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며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그걸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막을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희망과 신뢰가 이렇게 양쪽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간단한 걸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겠어요? 상대방이 나랑 같은 시간의 길이를 느끼고 있다고 늘 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등학교 다니실 때 혹은 중학교 다니실 때 1년 잘 안 가셨죠? 근데 진짜 빨리 가는 1년이 있으시죠? 지난 1년. 이상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 느끼시죠? 10대에는 10km, 20대에는 20km, 40대에 40km, 60대에 60km, 80대에 80km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이 들어갈수록 시간을 이렇게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시간을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헤엄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랑 같은 1년이든 같은 한 달이든 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나보다 이 시간을 길게 느낄 수도 있고 짧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감안해도 어떤 아빠의 말로 이야기를 주도해야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걸 고려하지 않아서 우리가 겪는 갈등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부모 자식 갈등입니다. 어떤 자식도 부모보다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가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질풍노도 같은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저도 대학에 진학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얘가 16살짜리예요. 16살짜리 아이에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일단 길까요? 짧을까요? 길죠. 네. 이건 그냥 긴 게 아니에요. 네. 이 길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선 불교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영겁이란 말 아시죠? 영겁. 네, 영겁과도 같이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 시간을 길게 느끼니까 저 끝에 있겠죠. 근데 얘를 늦둥이로 나와서 금이와 오기와 키워주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50대 초반이세요. 쾌속질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쪽에 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부모님은 아이의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공부를 하라고 설득하게 만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공부해야 되는 얘기를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적습니다. 너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너 잉여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살신성인도 하시더라고요. 너 나처럼 살지 않으려면. 근데 아이들은 정작 제일 좋아하는 급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수십 개를 보고 골라봐라고 했더니 압도적으로 1등으로 나오더라고요. 30분 더 공부해라. 미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네. 아이들이 외모지상주의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건국 이래 최초로 자기네들의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영희 아빠처럼 얘기하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본 3년은 길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긴 시간을 머뭇대지 않기 위해 삽니까? 인간은 머뭇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긴 시간을. 그런데 더 시간이 빨리 가는 정말 늦둥이로 나온 부모님들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이 그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고르셨는데 그게 이거예요. 잠은 죽어서 자라. 뭐 이런 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시간을 얼마나 다른 길이로 느끼고 있는가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나의 언어가 결정되고요. 그 사람과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세대 소통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와 우리예요. 나와 우리. 자, 외국 심리학자들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언어적 측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저한테 이래요. 야, 나와 우리 중에 어떻게 니네 한국 사람들은 우리만 쓰니에요. 나를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정말 그래? 우리 딱 이럽니다. 네. 전 세계에서요.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 이상한 표현을 한국 남자만 써요. 네. 이거 우리 와이프 영어로 바꾸면 our 와이프예요. our 와이프. 네. 근데 그분도 저를 우리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 남자친구, 우리 여자친구, 전 세계에서 배우자와 연인을 공유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써야 될 때 우리를 쓰냐는 거예요. 네. 내가 사는 나라도 마이 컨트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말로 마이 컨트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꼭 해보세요. 가까운 친구분들과 함께 저녁 때 뭐 커피를 한잔 하시든 맥주를 한잔 하시든 이렇게 만나셔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실 때 TV에서 뉴스 나올 때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럼 친구분들이 대본에 이러실 거예요. 네가 이 나라 샀냐? 야, 얘들아 일로 와봐. 내 나라란다, 내 나라. 나라 팔아먹을 기세다. 엄청 구박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리에 우리를 만들어 놓은 문화죠. 이런 문화를 독특하게 관계주의 문화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심리학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집단주의랑 많이 다른 겁니다. 일본은 집단주의죠. 집단주의인데요. 집단주의는 집단이 그냥 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집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아도 같이 무너져서 집단적으로 할복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주의예요. 우리가 나예요. 집단이 내가 아니라. 이게 되게 독특한 자아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지고 그렇게 막 집단적으로 자살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그 다음 말이 이렇죠. 가족도 없어? 그러니까 관계가 소중한 게 있는데 집단이 무너졌다고 자아를 소멸시킨다는 건 되게 무책임하고 그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관계를 버리고 집단이 무너졌을 때 자아를 소멸시키는 게 미덕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이 다른 문화입니다. 많이 다른 문화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까 봤더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서 계속 질곡의 역사를 겪으면서 믿을 게 우리밖에 없어지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토록 세대가 다른데 재밌는 건 관계주의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차이를 저희들이 거의 못 느낍니다.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라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독특하죠. 게다가 이 관계주의는 아주 독특하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과 결부가 돼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 안 한다. 자기 관계를 소개하죠. 네,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쌈남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부반장 2번, 중학교 때 반장 1번, 고등학교 때 뭐 동아리에서 뭐 우리 회사에서 뭐 우리 아파트 6동에서 뭐 별의별 우리 얘기를 한 20개쯤 합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바로 자기 얘기를 시작해요. 저는
32세, 발발한 성격에 스포츠를 좋아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난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이런 자기소개서를 딱 받아든 우리나라 기업의 채용 담당 실장님들은요, 절반도 안 읽었는데 마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클 이 자식 봐라 이거라. 되바라진 놈 같으니라고. 그럼 옆에서 물어봐요. 아니 왜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실장님? 이러면 이분이 이러세요. 이 친구 마이클 되게 웃겨. 이 친구 자기소개서에서 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자기소개서인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는 모든 연령대의 자기소개서가 외국 나가면 다 이런 얘기 듣죠. 이분은 언제 자기소개하는 걸까? 뭐 이런 얘기. 관계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주의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통을 할 때요, 다른 세대와 소통을 할 때 그 사람의 관계를 존중하지 않고 소통을 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해도 이건 칭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칭찬을 하고 있죠. 오히려 나무라거나 훈계하거나 뭔가를 가르쳐 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칭찬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대와 관계는 완전히 싹 비웃어버리는 그런 칭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건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한테 해도 후배 세대가 선배 세대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업에서요, 고참 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좋은 칭찬 아니에요. 칭찬인 것 같지만 이 친구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일을 되게 열심히 잘해. 이거 칭찬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관계는 비웃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일을 열심히 잘한다는 칭찬을 받은 이 친구는 결국 그러면 이 부장님 앞에서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 젊은이들의 음악을 들어도 안 될 것 같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봐도 안 될 것 같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 부장님한테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이면 결국 이 부장님은 나도 싫어하겠구나 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선배 세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나쁜 칭찬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제발 하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참 센스 있으시네요. 그러면요, 지금 이 모습만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싫어한다는 얘기죠. 좀 더 다른 관계를 확장시켜 볼까요? 제가 80대 중반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별하셨던 사별하셨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을 하면요, 어르신의 중년 자식에게 가장 큰 단절감 느끼실 때가 언젠가요? 설문으로 간단하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 안 찾아올 때. 그런데요, 진짜 큰 상처는 언제 받으셨는지를 차분히 앉아서 옆에서 같이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찾아와서 내 관계를 비웃고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거예요. 자녀분이. 아버지, 그런 할머니 왜 만나세요? 어머니, 그런 할아버지 만나지 마세요. 자기 부모님의 관계를 비웃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내 80인생 전체에 내 자녀가 침 뱉고 간 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 세대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기 자녀와 30년 이상 사이 안 좋아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아이에게 크게 나무라거나,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체벌을 하셨습니다. 나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건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친구랑 전화하고 있는데 그 전화를 딱 뺏어서 그 수화기 너머의 친구에게 너 우리 집 애랑 놀지 마. 아이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겁니다. 바로 그 친구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관계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칭찬을 하시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지혜로운 소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아주 높은 사람이 말단의 직원을 바로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상무님이, 임원이죠, 대리를 칭찬하시는데 바로 칭찬해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과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잠깐만, 이거 뭐지? 나한테 무슨 시그널이 오나?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상무님이면 대리를 칭찬하실 때 그렇게 칭찬하지 않고 그 관계를 인용해서 칭찬하실 수도 있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정말 카리스마와도 거리가 멀고요. 그렇게 뭐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부대를 너무너무 잘 지휘하시는 중대장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 이렇게 칭찬하세요. 병사를 칭찬할 때, 이야, 김소희 말이 맞구만. 그럼 병사가 네, 딱 이러죠. 자네 소대장이 자네가 늘 열심히 군 복무하고 항상 매사에 성실하다 그랬는데 그 친구 눈이 정확해. 이러고 가요. 그러면 그 병사는요, 가서 그 자기 소대장님에게 더 높은 중대장님이 했던 얘기를 전달하죠. 그러면 그 소대장님은 자기의 지휘권도 살고요. 그리고 그 중대장님은 자기가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니라 정확한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정당성까지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인용해서 칭찬하십시오. 남을 인용하지 않고 하는 건 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용을 하는 칭찬에 신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관계주의에서는 굉장히 그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라는 사회랑 우리라고 하는 자아가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도요, 식당에서요, 혼자 식사를 하실 때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드시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혹은 우리 분야를 대표해서 회식 장소를 골라오셔야 돼요. 이러면 욕 안 먹을 때를 골라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요, 나는 접근 동기를 충족시키고 싶은 자아고요, 영희 아빠의 말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내고 싶은 철수 아빠의 말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나와 우리가 각기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고 우리 사회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철수 아빠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막아내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안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쁜 것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야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원하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저희 심리학자들은 원투와 라이크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지금 무엇을 되게 좋아하고 있으시다면, 되게 원하고 계시다면, 강하게 바라고 있으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가지고 있는 나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불편해서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내가 그걸 오랫동안 내 곁에 두고 가져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보려면, 정말 라이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제 그들이 아닌 그거 없이도 행복한 사람, 그거 없이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셔야 되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것을 지불하고도 가졌던 것, 수많은 것을 소모하고도 누렸던 것들을 결국은 가지게 되는 순간 허탈해지는 그런 인생의 낭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인 사람의 비율이 적습니다. 낙천적이다라는 건 뭔가요? 스트레스 아예 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낙천적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거죠.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분이 더 오래 사세요.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분이 더 건강하세요.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분들이 더 행복하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시려면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죠. 사람 때문에 큰 고통받은 날 나의 몸을 소중히 돌보시고요. 그리고 내 가족도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았을 때 내 가족의 몸도 소중히 돌보시면 낙관과 긍정은 훨씬 더 나의 쪽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주시죠. 네. 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는 반면 자식은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답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축구에서요. 똑같이 뛰고 있는데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많이 지칩니다. 왜 그렇겠어요? 공격수는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죠. 근데 수비수는 얘를 보고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방향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지치고 괴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그러세요. 수비수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격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계속 순간적으로 쫓아가면서 지치는 것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부모님이요, 자녀에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시면 똑같은 일도 훨씬 덜 힘들게 만드실 수 있어요.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제일 사이 안 좋아질 때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죠. 어머니께서 이래요. 자, 밥 먹어. 아이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무엇이든 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밥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가 하던 행동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죠. 그러면 한 2분 정도 기다리는 엄마는 밥 먹어! 이것들은 꼭 소리를 질러야 돼! 라고 얘기하죠.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똑 팍 여는 거랑 그냥 팍 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부모님은 나 놓고 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제 아이랑 그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제가 한번 꾀를 낸 적이 있죠. 네. 카카오톡, 문자 이런 건 은근히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30분 후에 네 방에 들어갈 거야. 예상하게 해주니까 얘는 30분 동안 완벽히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숨길 수 있었고 저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죠. 인간이 가장 싫은 게 불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가장 그 불안이 커지는 게 모호하고 불확실한 거죠.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가 언제 너한테 갈 거고, 그리고 밥도 30분 있다 밥 먹을 거야, 6시에 밥 먹을 거야 알려주시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점수가 따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만족도가 나의 행복도보다 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예측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세계적인 언어 심리학자 마이클 토마셀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지혜롭고 다음 세대보다 덜 지혜롭다 그래요. 참으로 재밌는 건 이 문장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배울 수 있는 세대냐 아니면 배울 게 별로 없는 분이냐가 갈려집니다. 제 경험상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지혜롭고 다음 세대보다 덜 지혜로워. 야, 어른들 생각보다 아이들은 똑똑하고 아이들 생각보다 어른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이런 문장을 줬을 때, 문구를 들려드렸을 때 어떤 분이든 정말 그래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배울 게 많은 선배들이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할수록 그분들한테 별로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나보다 똑똑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의 후배 세대들은 나보다 이 세상을 더 많이 발전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나에게 더 다가오고요. 그리고 나로부터 무언가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소통해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경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